집을 자식 명의로 바꾼 날 나는 좋은 부모가 됐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여기 계속 살 거면 규칙은 지켜야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는 걸. 나는 원래 욕심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젊을 때부터 내가 조금 덜 쓰면 된다는 생각으로 버텼고 남들처럼 여행 한 번 시원하게 가본 적도 없었어요. 남편이 먼저 떠나고 나서는 더 그랬습니다. 아이 하나 제대로 키우는 게 남은 인생의 숙제 같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좋은 엄마라는 말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자존심 하나로 나는 참 많은 걸 내어줬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신혼집 전세금이 부족하다길래 통장에 모아둔 돈을 그대로 꺼냈습니다. 그 돈이 사실은 내 노후 자금이라는 걸 나만 알고 있었죠. 엄마, 이것까지 받을 순 없는데 라고 말하는 아들 앞에서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받아. 너희가 편해야 내가 편하지. 그 말이 멋져 보였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더했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던 날 주변에서는 다들 그건 건드리지 마라. 내 마지막 돈이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아들이 아이 기저귀값, 병원비, 분유값 이야기할 때마다 얼굴이 어두워지는 게 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퇴직금 일부를 또 보탰습니다. 내 손으로 아이 인생의 구멍을 막아주는 것 같았고 그게 부모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집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집은 크지 않았지만 내가 평생 모아 만든 유일한 내 자리였어요. 그 집에서 남편과 살았고 그 집에서 아들을 키웠고 그 집에서 남편을 떠나보냈고 그 집에서 혼자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집 담보로 대출이 필요하다고. 아이들 교육비, 사업 정리, 이런저런 이유가 한꺼번에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대출만 해주면 된다고 했는데 상담을 받아보더니 말이 바뀌었습니다. 명의가 아들 쪽으로 가야 절차가 빠르다고요. 그때 나는 망설였어야 했습니다. 최소한 그럼 나는 어떻게 되니? 라는 말 한마디라도 꺼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늘 똑같았어요. 어차피 내가 다 가질 거잖아. 그 말 속에는 체면도 있었고 자식에게 짐 되기 싫다는 고집도 있었고 좋은 엄마로 남고 싶은 욕심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분명의 이전 서류를 쓰던 날 도장 찍는 손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게 맞나 싶다가도 아들의 눈치를 봤어요. 아들이 미안한 표정을 짓는 게 싫었습니다. 그 표정만 사라지면 내가 무엇을 잃든 상관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큰일 하나 해낸 사람처럼 나 자신을 스스로 칭찬했습니다. 그래, 나는 좋은 부모야. 내 욕심보다 아이가 먼저지.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하더군요. 그날 밤 집안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내 식탁이고 내 소파이고 내 베란다인데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까지도 남의 집 공기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괜히 주방을 한 번 더 닫고 거실 전등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방문을 잠갔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요.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내 안에서 아주 작은 불안이 태어났던 게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예전처럼 엄마 밥 먹었어? 하고 물었고 손주는 할머니 하고 달려왔습니다. 나도 애써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내가 잘 해냈다는 걸 증명하듯이 더 웃고 더 참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자 아주 사소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말투의 미세한 변화, 시선의 방향, 집안에서 내가 차지하는 자리의 무게. 특히 아들이 통화할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면서도 예전처럼 우리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집이라고 말하더군요. 처음엔 그냥 말버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단어가 이상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내가 그 단어에 걸려 넘어질까봐 나는 더 빨리 다른 생각으로 도망쳤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겠지. 부모니까 이해해야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나중에 어떤 칼이 되어 돌아올지. 그리고 내가 어느 날 밤 잠을 못 이루고 휴대폰을 붙잡은 채 부모 진명의 이전이라는 단어를 미친 듯이 검색하게 될지. 더 무서운 건 그 모든 시작이 너무 조용했다는 겁니다. 누가 소리치지도 않았고 누가 나를 밀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내 자리만 조금씩 아주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겪게 될 일들, 문이 잠기는 소리, 내 물건이 한쪽으로 몰리는 느낌, 아무도 내게 설명해 주지 않았던 그날의 사건이 결국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 줄은요. 나는 그저 좋은 부모로 끝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음이 내 인생의 안전장치를 하나씩 풀어버리는 줄도 모르고 명의를 바꾼 뒤 처음 며칠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집은 그대로였고 가구도 제자리에 있었고 아침에 해가 들어오는 방향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봐라, 괜한 걱정이었잖아. 사람들은 늘 큰 사건이 터져야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무서운 건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척 시작되는 변화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부엌에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통 몇 개의 포스트잇이 붙어 있더군요. 아이들 반찬, 저녁용.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살짝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엔 그런 구분이 필요 없었습니다. 누가 먼저 먹든 누가 더 먹든 그 집은 그냥 한 가족의 공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했죠. 아, 애들 키우다 보면 저럴 수도 있지. 그 다음은 방문이었습니다. 예전엔 그냥 문 열고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던 방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노크를 하지 않으면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큰 소리가 나지는 않았지만 짧은 침묵이 흘렀고 눈길이 바뀌었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행동을 바꾸게 됐습니다. 문 앞에서 한번 멈추고 손을 들어 노크를 하고 안에서 내라는 소리가 나야 문을 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도 나는 합리화를 했습니다. 요즘은 사생활이 중요하잖아. 내가 옛날 사람이라 그래.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부모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의 소리도 달라졌습니다. TV 볼륨을 예전처럼 올리지 않게 됐고 밤에 물 마시러 나올 때도 발소리를 줄이게 됐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마치 남의 집에서 며칠 신세 지는 사람처럼요. 웃긴 건 그 모든 변화가 요청이 아니라 분위기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말은 없었지만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집에 새 가전을 들여놓을 거라고요. 상담도 상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통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떤 게 좋아? 어디에 둘까? 이런 말이 오갔을 텐데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건 왜 바꾸는 거야?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요즘 다 이렇게 쓴다는 말, 성능이 더 좋다는 말. 그 설명 속에는 내 의견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집안의 결정에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구 배치, 생활비 분담 방식, 아이들 교육 이야기까지. 회의는 거실에서 열렸지만 나는 회의 대상이 아니라 배경처럼 존재했습니다.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무례하게 굴었다면 차라리 화라도 냈을 텐데 모두가 너무 정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바쁘고 너무 현대적인 이유들 뿐이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 와중에도 나는 계속 스스로를 탓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괜히 불편해하는 건 아닐까? 주변 친구들에게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자식 자랑만 해도 부족할 판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내가 못난 부모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혼자 삼켰습니다. 불편함도 서운함도 그 이름 모를 불안도 전부 혼자서요. 그 무렵부터 집은 여전히 같은데 내 몸이 놓일 자리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어도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았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해도 도와주는 사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주인이 아니라 조용히 있어야 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나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작은 변화일 뿐이라고. 아직은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불안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집안에서 내 공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다가오게 됩니다. 변화는 말이 아니라 공간에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방을 바꿔야 할 것 같아라는 말이 나왔을 때도 나는 그 말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이 방이 좁다는 이유였습니다. 공부할 공간이 필요하고 장난감이 늘어서 정리가 안 된다는 말도 덧붙여졌습니다. 그 말은 너무 그럴듯해서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아이가 크니까 방이 필요하지. 처음엔 큰 방을 내줬습니다. 내가 쓰던 방은 햇빛이 잘 들고 창문을 열면 바람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고른 커튼이 있었고 아이가 어릴 때 그려준 그림을 붙여둔 벽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는 순간 내가 욕심 많은 사람처럼 보일까 봐요. 그래서 나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옷장 안의 옷들을 정리하며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작은 방으로 옮긴 첫날 밤, 나는 잠을 설쳤습니다. 천장이 낮아 보였고 벽이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잠깐이겠지. 아이가 크면 다시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부모라는 자리는 늘 그렇게 잠깐 불편하면 되는 자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잠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은 수납장이 하나 들어왔고, 어느 날은 그 수납장 때문에 내 공간이 더 줄었습니다. 이건 여기 두는 게 동선이 좋아. 이 방은 그냥 잠만 자는 방이잖아.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갔고,
나는 그 말들 속에서 점점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내 물건은 점점 한쪽으로 밀렸습니다. 액자 하나를 걸려고 하면 아이들 눈에 걸리니까 치우자는 말이 나왔고 작은 화분 하나를 놓아도 넘어질 수 있다는 이유가 붙었습니다. 그 이유들은 모두 타당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항상 내 것만 치워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작은 분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왜 항상 나만? 이라는 생각 정도였습니다. 가장 마음이 무너진 순간은 내가 없는 사이에 방이 정리되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정리라고 하기엔 내 물건들이 박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차피 잘 안 쓰잖아라는 말과 함께요. 나는 그 박스를 열어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쓰던 오래된 스웨터, 남편 사진이 들어있던 액자, 그리고 손주가 태어나기 전 일기장 같은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잡동사니였겠지만 나에게는 인생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울음이 새어나오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그 순간 아주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차지하는 면적이 줄어드는 만큼 내 존재도 같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요. 방이 작아진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몸으로 이해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참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부모니까라는 말로 덮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이 공간의 축소가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는 신호였다는 걸요. 곧 공간이 아니라 내 말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요. 방이 줄어든 뒤부터 이상하게도 말을 할 기회도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화 타이밍이 엇갈린 거라고, 다들 바빠서 그런 거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집안에서 뭔가 결정되는 순간마다 나는 늘 결과만 전달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바꿨어. 아이 학원은 이쪽으로 옮겼어. 생활비는 이렇게 나눌게. 설명은 있었지만 질문은 없었습니다. 의견을 묻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적어도 엄마 생각은 어때? 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사라졌다는 걸 나는 한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입을 열어본 건 정말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부엌 동선이 바뀌면서 내가 자주 부딪히게 됐고 허리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좀 불편하다. 그 말에 집안 공기가 잠깐 멈췄습니다. 아무도 화내지 않았고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아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엄마는 그냥 계시면 돼.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팠는지 그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구성원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계시면 된다는 말 속에는 판단도 결정도 필요 없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해도 말하지 않았고 마음에 걸려도 웃어넘겼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내가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나는 점점 조용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방이 줄어든 뒤부터 이상하게도 집안에서 내 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말을 할 기회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았을 뿐이라고, 다들 바빠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집안에서 뭔가가 바뀔 때마다 나는 늘 가장 마지막에 알게 됐습니다.
가전이 바뀌었고 가구 위치가 달라졌고 생활비를 나누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결정 과정에서 나는 한 번도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엄마 생각은 어때? 라는 말이 최소한의 형식처럼 존재했는데 그 말이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점점 통보를 받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설명은 있었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이게 더 효율적이래. 요즘은 다 이렇게 해. 그 말들 속에는 내 의견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미 끝난 이야기를 전달받는 느낌이었죠. 처음으로 불편함을 말했을 때도 나는 최대한 조심스러웠습니다. 부엌 동선이 바뀌면서 허리가 자주 부딪혔고 물건을 꺼낼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불편하다고. 바꿔달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편하다는 감정을 전달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돌아온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엄마는 그냥 계시면 돼. 그 말은 화가 섞이지도 짜증이 묻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미 결론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판단할 필요도 결정에 참여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라는 결론. 그날 이후 나는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해도 말하지 않았고 마음에 걸려도 웃어넘겼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내가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점점 존재하지만 발언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말을 하지 않게 되자 감정도 안으로 접히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는 쌓였고 서운함은 눌렸고 그 위에 부모니까 참아야지라는 덮개를 계속 씌웠습니다. 하지만 그 덮개 아래에서 내 자존심은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시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고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나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 같은 시간이었고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저 흘러갔을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공기가 달랐습니다. 누군가 불편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길이 닿는 방향과 침묵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괜히 신경이 쓰여서 리모컨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TV 소리를 조금 줄일까 그 정도의 말이었습니다. 부탁도 아니었고 지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전처럼 함께 사는 가족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그 아이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계속 살 거면 규칙은 지켜야지.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였습니다. 표정도 없었고 감정도 실리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농담도 아니고 순간의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정리된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슬퍼서도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규칙이라는 단어가 그 집 안에서 어떤 위치에 내가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규칙을 따라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구성원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되었다는 것.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동안 내가 느꼈던 불편함, 눈치, 침묵, 공간의 축소, 말의 축소. 그 모든 것이 이 한 문장을 향해 천천히 이동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미 그 집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낮에 들었던 그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규칙은 지켜야지. 그 말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가 무언가 잘못한 사람처럼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 집에서 밥을 해주고 아이를 봐주고 집안을 돌본 게 죄였을까? 하지만 억울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불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나는 너무 많은 걸 당연하다고 믿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색창에 단어를 하나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진명의 이전, 부모 거주 권리, 명의 이전 후 부모 내쫓기. 처음에는 비슷한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나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었고, 비슷한 상황에서 갈등을 겪는 사람들의 글도 보였습니다. 나는 그 글들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내 이야기를 미리 읽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잔인한 문장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법적으로 명의가 이전된 집에 대해 나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주를 보장받을 계약이 없다면 부모라도 예외는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사유를 묻지 않고 나가야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 분노는 자식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분노는 나 자신에게로 향했습니다. 왜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을까? 왜 설마 자식이 나를 내쫓겠어라는 말로 모든 걸 덮어버렸을까? 왜 사랑이 계약보다 강할 거라고 믿었을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미담이 되지만 기록되지 않으면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사랑은 기억으로 남지만 권리는 서류로 남는다는 것을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질문이 마음속에서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애써 외면해도 사라지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 대화는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말자, 감정을 섞지 말자, 억울함을 꺼내지도 말자. 그저 사실만 확인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야 이후의 삶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최대한 평온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내가 이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지 묻고 싶다고. 그 질문에는 공격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 늦게 이 질문을 꺼냈다는 자책이 더 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마음속으로 수많은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아들이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그럴 리 없다고 말해주는 장면, 혹은 적어도 엄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해주는 장면 말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내가 상상했던 그 어떤 장면과도 닮아있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예민해 라는 답이었습니다. 그 말은 상황을 설명하지도 않았고 내 불안을 달래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문제를 나의 성격 탓으로 돌려놓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명해도 이해되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화 이후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표면적으로는 이전과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미 관계의 선이 무너졌다는 것을요. 그날 나는 인정했습니다. 이건 갈등이 아니라 이미 끝나버린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였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고 이해받으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대답은 들었고 그 대답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선을 집안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일은 아주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종이를 꺼내고 펜을 들고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 달에 쓰는 돈이 얼마인지, 혼자 살게 되면 최소 얼마가 필요한지, 병원비와 관리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동안 나는 이런 계산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고 함께라는 말 속에 내 몫을 숨겨왔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적다 보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막연했던 불안이 구체적인 수치로 바뀌자 감당할 수 없는 공포는 사라지고 대신 준비해야 할 과제가 차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계획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크지 않아도 됐고 좋은 동네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건은 분명했습니다. 문을 닫았을 때 내가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일 것. 누가 TV 소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누가 내 생활을 규칙으로 관리하지 않는 공간. 그 조건 하나만으로도 마음속에 작은 안도가 생겼습니다. 부동산을 오가며 집을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오래 잊고 있던 설렘 같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살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나를 미래에 존재하는 사람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그동안 나는 그런 제도들이 정말 힘든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나 역시 언제든 그 경계선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요.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참고만 사는 사람이 됐을까? 왜 부모라는 이유로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계속 미뤄왔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나는 희생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그 미덕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약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밀려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오래 나 자신을 뒤로 보내두고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주 조용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집에서의 삶을 붙잡는 대신 이제는 나의 삶을 다시 선택하겠다고. 조용한 선택, 그리고 남겨진 말.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느낀 날은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두렵지도 않았고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붙잡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마음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공백이 낯설면서도 동시에 숨을 쉬게 해줬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는 걸요. 나는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설명하거나 설득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말했고, 충분히 이해하려 했고, 충분히 기다렸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나는 아주 담담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비해둔 문장도 아니었고 연습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순간 가장 사실에 가까운 말을 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나가겠다고.
그 말이 집안에 떨어졌을 때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은 화가 섞인 침묵도 당황한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무도 그 선택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한 비어있는 시간 같았습니다. 그제야 아이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놀란 기색이 보였고 처음으로 계산되지 않은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끝까지 참고 끝까지 남아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을요. 부모는 언제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고 떠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날 처음으로 부모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이 누군가를 벌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 자신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짐을 싸는 과정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큰 물건은 많지 않았고 대부분의 짐은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오래된 물건들. 그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나는 이상하게도 과거를 붙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삽니다. 집은 크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기엔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규칙을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TV를 켜도 불을 켜도 창문을 열어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소한 자유 하나가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처음엔 밤이 조금 무서웠습니다. 혼자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표정을 살피지 않아도 되는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자신의 인생까지 함께 넘겨주지는 말라는 것. 사랑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권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삶의 안전장치라는 것을요. 나는 여전히 부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두 가지는 함께 존재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는 걸 너무 늦게 배웠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는 아직 선택의 순간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미 많은 것을 넘겨주고 마음속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꼭 한 번은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랍니다. 지금 이 선택이 사랑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지우는 일인지를요. 그리고 기억했으면 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